이번에도 내 돈으로 도와줬다며. 우리 아들 복 받았어. 시어머니의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능력 있는 며느리 만나서. 태수 씨가 제 카드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걸로 식당비 계산할게요. 여보, 제 카드는 왜 꺼내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수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ATM기가 아니라고요. 닭. 그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미쳤어?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를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연입니다. 38살, 결혼한 지 올해로 6년이 되었죠.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겨울 바닷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요즘, 명절을 하루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엔 대기업 인사팀장이었어요. 그때는 제법 괜찮은 연봉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남편 태수 씨의 스타트업을 뒷바라지하느라 제 꿈은 모두 접어버렸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태수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벌써 세 번째 창업이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믿었습니다. 두 번째도 응원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그래요. 화이팅이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바람에 짠맛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또 전화하셨어요. 태수 씨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죠. 명절이니까 용돈을 좀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언제나 그랬거든요. 얼마나 필요하시대요? 300만 원 정도요. 시누이 애들 용돈이랑 차례상 비용이래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카페 수입만으로는 버거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결혼 초기부터 저는 돈 많은 며느리로 통했거든요. 대기업 다닐 때의 인상이 강했나 봅니다.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여보. 태수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오후가 되자 카페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이었어요. 해운대 바닷가를 구경하다 들른 분들이죠.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거든요. 그게 장사의 기본이니까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인사팀장으로 일할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죠. 매달 정해진 급여가 들어왔고 보너스도 꽤 짭짤했거든요. 그때 왜 그만두었을까요? 아, 맞다. 태수 씨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창업을 시작하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용감했어요. 저녁 무렵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카페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다는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파도가 높게 치고 있었죠. 여보, 투자자 미팅이 내일로 연기됐어요. 태수 씨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또 연기된 거였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였죠. 괜찮아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그 사람을 힐끗 봤습니다. 명함을 꺼내더니 뭔가 적고 있었어요. 혹시 사업 관련된 일일까요?
커피를 건네주면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혹시 사장님 카페 운영하시면서 다른 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죠.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명함 하나 드릴게요. 그 사람은 명함을 건네주고는 커피를 마신 후 나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글로벌 투자그룹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문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혹시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까요?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으면서 저는 그 명함을 다시 봤어요.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실망했던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것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태수 씨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 꿈꿔왔던 미래는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해운대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내일은 명절이겠죠. 또 한 번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수 씨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여보, 일어나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죠. 태수 씨가 비몽사몽 일어나더니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잔 것 같았어요. 아, 맞다. 오늘 명절이네.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시어머니 댁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누이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누이 혜진 씨와 그 남편 아이들까지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연이 왔네. 수고했어.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기대하는 빛이 어려 있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상했던 이야기였죠. 이번에 혜진이 애들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야. 너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 정도 필요하신데요?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300만 원을 보내드린 지 하루도 안 됐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카페 운영하느라 여유가 별로 없어서요. 아이고, 그래도 너는 능력이 있잖아. 태수는 아직 사업이 안정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또 그러셨지? 괜찮아요. 가족인데 뭐.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태수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 저는 돌아봤어요. 태수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투자자 미팅이 확정됐어. 그런데 보증금이 좀 필요해.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참았어요. 얼마나요? 1,000만 원 정도. 이번엔 진짜야. 투자금만 좀 빌려줘. 태수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응, 약속해. 이번에 안 되면 사업 접을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거든요. 알겠어요. 내일 은행에서 뽑아드릴게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태수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서 저는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을 빼면 비상금이 거의 바닥날 예정이었어요. 태수 씨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투자 관련 통화인 것 같았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뵙죠. 전화를 끄는 태수 씨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내일 미팅 잘 될 것 같아. 투자자가 적극적이래. 다행이네요. 이번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밤이 깊어 태수 씨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남은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 소파에 태수 씨 휴대폰이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는 잠잘 때도 옆에 두는데 오늘은 깜빡한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져다 주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시간은 밤 11시 47분이었죠. 메시지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트 표시가 된 여자에게서 연락이 온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죠. 잠깐 혹시 동명이인일까요? 아니면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어요. 요즘 태수 씨가 전화를 자주 받는 것도 그렇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태수 씨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유진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이 시간에 연락을 할까요? 그리고 왜 이름에 하트가 붙어 있을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 갈 수 있어? 네, 오전에 다녀올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어젯밤 일은 모른 척하기로 했거든요.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사업에 쓰일까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까요? 돌아와서 태수 씨에게 돈을 건넸을 때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지연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태수 씨가 외출한 후 저는 카페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사랑했던 사람을 믿고 싶어서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려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잔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이게 단순한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 주말 시댁에서 큰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였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새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태수 씨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목한 부부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 지연이 왔네. 옷도 이쁘게 입고.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죠.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혜진 씨와 그 남편 민수 씨, 아이들까지요. 시삼촌 가족들도 와 있었어요. 형님, 요즘 사업은 어때요? 시삼촌이 태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태수 씨 사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네. 곧 큰 투자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태수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어제 받은 1,000만 원 때문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죠. 그래. 그럼 이제 지연이가 고생 안 해도 되겠네. 시삼촌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생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이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번에도 내 돈으로 도와줬다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우리 아들 복 받았어. 능력 있는 며느리 만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었죠. 시누이 혜진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카페도 하시면서 오빠 사업도 도와주시고.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칭찬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지연이 덕분에 태수가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 시삼촌까지 가세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태수 씨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제 카드였죠. 아버지, 이걸로 식당비 계산할게요. 어머, 태수야. 그 카드 또 지연이 거야? 시어머니께서 놀라는 척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 카드는 왜 꺼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가족 앞에서 이렇게 대하는 게 싫었거든요. 뭐야, 갑자기 왜 그래? 태수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수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가족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저는 ATM기가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닭. 태수 씨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거실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미쳤어?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뺨을 만지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손을 들다니.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시아버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하지만 지연이가.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들면 안 되지.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평소 저를 대하던 태도와는 달랐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죄송합니다. 먼저 가볼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지연아, 잠깐. 태수 씨가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차가운 톤이었죠.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모든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이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태수 씨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시내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예쁘게 보였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게 흐릿했죠. 뺨의 따가움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배신감이었죠. 6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저에게 이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는 차가운 물수건을 뺨에 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이건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수 씨에게서 온 문자였죠. 미안해. 집에 있어. 곧 갈게. 저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 씨가 돌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불도 안 켜고 뭐해? 태수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단해지는 것도 느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뺨의 따가움이 계속되었어요. 태수 씨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났어요. 악몽을 꾼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부기는 빠졌지만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태수 씨는 이미 나간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미안해. 어젯밤 너무 흥분했나 봐.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자.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냐고 생각했죠. 카페로 가는 길에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엄마, 잠깐 시간 있으세요? 뵙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 와.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상했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하지만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지연아, 남편이 손들어서는 안 되지만 말이야. 엄마, 결혼은 내가 선택했잖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지.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 어머니조차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니.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엄마. 지연아,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특히 사업하는 남자들은 스트레스가 많거든. 조금만 참아봐. 참으라고요? 언제까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이혼하면 내가 더 힘들어. 혼자 살기 쉬운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저를 외면하다니. 알겠어요, 엄마. 저 갈게요. 지연아, 엄마가 하는 말이. 저는 어머니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냥 나와버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최근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아보려고 했어요.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사용 정지 상태인데요. 네. 뭔 소리예요? 명의인께서 직접 정지 요청을 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정지 요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확인 좀 해주세요. 분명 실수일 거예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박태수님께서 어제 오후에 정지 요청을 하셨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태수 씨가 제 허락 없이 계좌를 정지시켰다니. 어떻게 남편이 제 계좌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결혼 후 모든 계좌를 공동명의로 바꿨던 것을요. 다른 계좌들도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조회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예금이 태수 씨 단독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언제 변경됐죠? 한 달 전부터 차례대로 변경되었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태수 씨가 미리 계획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카페도 부동산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태수 씨 명의였어요. 결혼하면서 세금 혜택 때문에 남편 명의로 했던 것들이죠.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6년 동안 모은 재산이 모두 남의 것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태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따져 물어야 했거든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태수 씨가 돌아왔어요. 여보, 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태수 씨, 계좌 왜 정지시켰어요? 아, 그거. 사업 정리하면서 정리한 거야. 제 허락도 없이요? 뭘 그런 걸로 따져. 어차피 우리 돈 아니야? 저는 황당했어요. 우리 돈이라고 하면서 왜 저 몰래 처리했을까요?
그럼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뭐가 있어요? 필요하면 말해.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냥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저도 사람이에요. 제 돈 정도는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지연아, 지금 뭐가 불만이야?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6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당당했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들고 전화번호부를 뒤졌죠. 한도현. 예전 직장 상사였어요.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도현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인데도 받아주셨죠. 도현 선배님, 저 윤지현이에요. 지현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선배님 도와주세요. 나 이 결혼 끝내야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지연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뭔 일이야? 선배님, 저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울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도현 변호사는 끝까지 들어주셨죠. 알겠어. 내일 사무실로 와. 자세히 상담해보자. 고마워요,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어둠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요. 창밖으로 새벽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신 상태였어요. 다행히 제가 혼자 있을 수 있었죠. 제 옛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전까지 살았던 공간이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옷장 위쪽 선반에 아버지 유품이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상자를 내려서 열어봤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 시계, 그리고 몇 개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지연이에게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 손글씨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 힘든 일이 생겼을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지의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따뜻했던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태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참았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뒀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태수 씨를 의심하고 있었다니. 다른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 중에서 익숙한 회사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드림벤처 투자계약서. 태수 씨가 첫 번째로 창업한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계약서에 따르면 초기 투자금 5억 원이 아버지 명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분 배분이었어요. 태수 씨 30%, 윤지현 70%. 제가 대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결혼 직후였어요. 아버지께서 몰래 처리해 두신 것 같았죠. 또 다른 문서를 펼쳐봤습니다. 태수 씨의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투자금이 아버지를 통해 들어갔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만약 내가 이 문서들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이걸 잘 활용해라. 아버지가 너를 지킬 방법이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미리 다 계획해 두셨던 거였죠.
저는 문서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태수 씨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업들이 사실은 제 돈으로 이뤄진 것이었다니. 휴대폰으로 한도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저예요. 중요한 문서를 찾았어요. 뭔 문서? 투자계약서들이요. 남편 회사 지분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한도현 변호사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럼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가져와 봐. 확인해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문득 태수 씨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업가인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고 자랑했던 말들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모든 게 제 돈, 아니 아버지의 돈으로 이뤄진 일이었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어요.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들은 제 무기가 될 거예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알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 했어요. 태수 씨가 숨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진실도 알아내야 했죠.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싸울 무기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도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손목 시계형이었어요. 겉으로는 일반 시계와 구별이 안 됐죠. 집안 곳곳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태수 씨 서재, 침실까지요. 모든 대화와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태수 씨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냉소를 지었죠. 투자자 미팅이 아니라 유진이라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태수 씨가 나간 후 저는 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빚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진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발견했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 지연이한테서 돈 다 빼내면 우리끼리 새로 시작하자.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태수 씨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손목의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태수야, 지연이 언제까지 이용할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이용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다니. 어머니, 아직 더 필요해요. 사업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 있어. 적당히 정리하고 내치는 게 나아. 알겠어요. 다음 달까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시어머니와 태수 씨가 저를 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 여자는 어때? 유진이? 괜찮아요. 자기 사업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럼 다행이네. 지연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저는 분노했어요. 6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한도현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선배님. 그런데 언제 공개할 거야? 다음 주 명절이에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려고요. 한도현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공개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특별한 준비물이 하나 더 있었죠. 태블릿에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뒀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들, 문서들까지요. 시댁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가족들까지요. 지연이 왔네. 수고했어.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심을 알고 있었죠.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니까 좋구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뭔데, 지현아? 태수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열었어요. 이게 당신들이 말한 가족의 실체예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태수 씨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현이 언제까지 이용할 거니? 적당히 정리하고 내치는 게 나아.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태수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이게 뭐야? 태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들이 나눈 대화예요. 며칠 전에 녹음한 거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진과의 메시지 내용들이었어요. 지연이한테서 돈 다 빼내면 우리끼리 새로 시작하자. 시아버지께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태수 씨를 바라보셨어요. 태수야, 이게 정말이냐?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태수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저는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투자 계약서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뭔지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사업들 모두 제 아버지 돈으로 한 거예요. 지분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태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연극은 끝났네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태수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시댁에서 나온 다음 날, 저는 한도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지연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태수 씨가 계속 전화하던데. 모든 걸 공개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한도현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확실한 거지? 이혼 소송은 되돌릴 수 없어. 네, 확실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모든 걸 청구했죠. 한도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측에서 합의하자고 나올 거야. 하지만 절대 응하지 마.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니까.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태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직접 대화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태수 씨의 회사에도 압류영장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투자계약서 덕분에 법적 소유권이 명확했어요. 지현 씨 명의로 된 지분이 70%니까 회사 경영권도 넘어와요. 한도현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회사까지 제 것이 된다니. 그럼 태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걸 잃게 되죠. 빚만 남고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씁쓸했거든요. 한편 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뒷조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진은 이미 기혼자였어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태수 씨와 바람을 피운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네요. 한도현 변호사가 혀를 찼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고발하죠. 사기죄로요.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부산 가정법원 201호 법정이었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갔죠. 태수 씨도 와 있었어요. 많이 초라해 보였죠. 시어머니도 함께 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해보세요. 한도현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피고는 원고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불륜을 저지르며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제출되었어요. 녹음 파일, 투자계약서, 불륜 증거까지요. 태수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므로 경제적 협력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대화 녹음은 결정적이었죠. 재판부에서 물었습니다. 원고는 어떤 판결을 원하십니까? 저는 일어나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완전한 이혼과 재산 분할, 그리고 정당한 배상을 원합니다. 피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태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당신들은 저를 잃은 게 아니라 당신들 인생을 잃은 거예요.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장도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의 완승이었어요. 이혼은 물론 재산 분할, 위자료까지 모두 인정되었죠. 태수 씨는 회사를 잃었고 개인 재산도 대부분 제게 넘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외출도 못하게 되었죠. 유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사기와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임신은 거짓이었어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태수 씨 아이라고 속인 거죠.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유진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와 협박죄가 인정되었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제 것이 된 공간이었죠. 한도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수고했어, 지연아. 이제 좀 어때? 시원해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어. 6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정리된 거니까.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운대 바다가 오늘따라 푸르게 보였죠. 이제 뭐 할 거야? 사업을 확장하려고요. 카페 체인도 만들고 태수 씨 회사도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능력도 있고. 한도현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한 번만 만나자.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사과하고 싶어. 내가 잘못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했죠.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 사업 확장, 부동산 투자, 그리고 새로운 만남까지요. 6년간의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죠.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아름답게 보였죠. 복수는 차갑고 정확해야 완성된다는 걸 배웠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정말 좋은 약이었어요. 저는 이제 리셋 컨설팅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무 회복,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제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죠. 해운대에 있던 작은 카페도 크게 확장했습니다. 2층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아래층은 카페, 위층은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꽉 찼어요. 직원 미영 씨가 스케줄표를 보여줬습니다. 요즘 상담 문의가 정말 많았거든요. 고마워요. 오늘 오후에 새로 오시는 분 계시죠?
네, 3시에 김영희 씨 예정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희 씨는 남편의 불륜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었죠. 2년 전에 제 모습과 비슷했어요. 오후 상담을 마치고 저녁 무렵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요즘 제 일과였어요. 바다를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었거든요. 11월의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죠. 그때 앞에서 누군가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은 옷차림이었어요. 가까이 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2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분노나 미움은 아니었죠. 태수 씨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눌 이야기는 없었어요. 몇 걸음 지나서 뒤돌아봤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에 한도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저녁 먹었어? 아직요. 바닷가 산책하고 오는 길이에요. 괜찮으면 같이 저녁 먹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좋아요. 카페에서 만날게요. 한도현 변호사와는 요즘 자주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일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죠. 카페에 도착하니 한도현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늦었어요?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야. 우리는 2층 상담실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었어요. 카페에서 만든 샌드위치와 커피였죠.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상담하신 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이 있더라고요.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한도현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자신감이 넘쳐.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어. 저는 웃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태수 씨를 봤어요. 정말? 어디서? 바닷가에서요. 폐지 줍고 있더라고요. 한도현 변조사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기분이었어? 별로 아무것도 안 느꼈어요. 이젠 미움도 끝났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은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운대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니까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한도현 변호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지연아, 나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태수를 봤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한 사람으로 보였다.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다. 2년 전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켜준 시간이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도현 선배와 함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기를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밝고 환한 달이었죠. 마치 제 미래를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